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금융기관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떨어진 데다 수익 기반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성장 엔진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 CEO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은 개국 5주년 특집 대담으로 KB금융그룹의 이명록 회장을 초대했습니다.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과 KB금융그룹의 성장 방안에 대해서 임 회장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KB금융그룹 회장 지금 취임 좀 110일 조금 넘게 지난 것 같은데요. 예, 되돌아보시면 소회가 좀 어떠신지요?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취임할 때, 7월달에 취임할 때, 아무튼 우리 KB금융그룹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과 사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리딩그룹의 위상을 조속히 회복하자라고 강조를 했고요. 짧은 시간 내에 어떤 획기적인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좀 기간이 짧았지만 전체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그 움직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원가성 예금들이 한 석 달 사이에 한 5천억 정도 늘었고 원화 예수금 같은 경우에도 약 4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단순히 이제 전시 효과만을 위한 단기적인 어떤 움직임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 기본을 튼튼히 하는 쪽으로 현장을 중시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조금씩 쌓여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갑자기 외부에서 오신 게 아니고 이제 지주 사장님으로서 쭉 지켜보셨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서 이런 건 좀 고쳐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던 부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뭐 가장 먼저 이렇게 손을 대신 부분이라든가 그런 어떤 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직을 좀 개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도 어떤 채널에 특정 채널을 이렇게 안배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조직을 화합하고 통합하는 이런 형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조직 개편의 가장 큰 핵심은 그 불필요하게 의사결정 단계들이 이제 복잡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에도 본부장 체제를 해갖고 의사결정 한 단계를 단축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4단계 때문에는 부장, 본부장, 그다음에 부행장, 행장 체제에서 부장 다음에 전부 본부장이 돼서 그 어떤 본부의 중요한 자리는 부행장 직급으로 부행장을 보직하고 조금 그 주니어가 맡을 수 있는 자리는 상무급으로 이렇게 상무, 전무, 부행장급으로 같은 본부장을 그렇게 했고요. 지주도 저희 지주의 부사장이 6분이셨는데 그걸 이제 3분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부사장 자리였던 거를 상무급으로 줄이고 저희 지주에도 또 사장 자리도 없애고 사장 역할하고 회장 역할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사결정 단계를 굉장히 단축시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쭉 그 사장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면서 그 역대 이제 CEO들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추진 과제 같은 걸 제시했지만 그래서 그 추진 과제들이 대부분들이 우리 KB금융그룹이 나가야 될 모든 방향들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3년 단위로 이렇게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다양한 방안들을 준비했는데 제대로 실행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 제일 중요한 게 그 꼭 필요한 무리하지 않는 실행 계획을 잘 마련해서 그걸 철저하게 실행하고 그 실행이 제대로 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들어오실 때 뭐 물론 되게 이제 부임 초기에 겪는 일이긴 합니다만 뭐 노조의 반발도 있고 해서 좀 애를 좀 먹으셨는데 뭐 요즘 괜찮습니까? 뭐 요새 충분히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제가 그 노조 측에서 그 처음에 이제 제가 회장 정식 취임하기도 전부터 소통이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은 그 주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어차피 통과 의례다 취임 전까지 그냥 참고 가는 게 낫다라는 말씀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 노조 쪽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가야 될 동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해가 있다면 빨리 푸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취임 전에 직접 그 노조 쪽하고 접촉해서 노조 그 집행부 쪽하고 대화를 했고요. 그분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약속할 수 있는 거는 철저하게 약속을 했고, 또 노조 집행부 쪽에다가 부탁해야 될 부분들, 당부해야 될 부분, 1인당 예를 들어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해 줄 거를 요구를 했고, 특히 최근에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 한 4,200명 이분들을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서로 노사가 같이 화합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KB 금융하면 이제 뿌리를 이제 거슬러서 가다 보면 이제 주택과 국민이랑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한국금융사에서 합병 이제 두 식구 한 살림 차린 건데 지금 이제 금융시장 판도를 보면 이제 그 과거에 명성이 좀 약화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있고 실제 뭐 이제 실적에서도 보면은 이제 타 지주에 비해서 조금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기관이라는 의미 관점에서 봐도 좀 열세 아니냐 뭐 이런 시장의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뭐 그 부분은 일면 저희가 그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이제 교훈 삼아 갖고 새로운 우리 KB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이 합병했을 때는 거의 규모 면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규모의 그 절대적인 우위에 안주해서 스스로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건전성 이런 것들을 그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현재 우리 시점에서 우리의 위상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리딩그룹의 위상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부터 기본으로 돌아가서 리테일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자. 그다음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자. 그다음에 결국 우리 금융업의 근간은 고객으로부터의 신뢰이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사회로부터의 신뢰, 더 나아가서는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우리가 앞서 나가자. 그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이제 경영 실적이나 이제 지표를 볼 때 상충되기도 하면 또 조화롭게 볼 수도 있고 상충되기도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게 이제 외형과 수익성의 이제 상충 문제, 조화 문제일 텐데 대부분 뭐 그동안 추이를 보면 되게 뭐 외형을 상당히 신경들 써서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생각이신가요? 그 두 가지 관점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실 생각이신지? 뭐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외형 성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수익성을 그 침해당하거나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경우가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급격히 대출 자산을 늘리려면은 경쟁은행들에 비해서 이제 대출 금리를 그 낮춰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근데 수익성만 강조하다 보면 또 성장성 면에서 이제 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적정하게 조화시키면서 그 적정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성과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그 목표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쏠림 현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희 KB금융그룹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리테일을 근간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하면서 적정 성장을 추구해 나가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은행 중심의 이제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국내 시장 포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국내 금융 시장이 이제 상당 부분 포화가 돼 있다는 그런 얘기들은 나오지만 결국 우리 경제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적정 성장을 좀 지속할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내에서의 적정한 그 경쟁과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이외에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고려까지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이 국내에서의 경쟁을 하다가도 부실이 발생하는데 해외 진출하면은 다른 나라, 다른 문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우리보다 국력이 떨어지는 동남아 같은 데라 하더라도 거기서 같이 경쟁하는 은행들은 또 선진 은행들일 거거든요. 몇십 년씩 준비한. 그게 철저하게 예. 그 준비를 한 다음에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외 진출 자체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진출하려는 나라의 정세, 시스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나가는 우리 법인이나 지점의 이제 그 시스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근무해야 될 인력에 대한 보강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신중한 접근을 이제 취하시는. 그러니까 그 점검 준비 후에 예. 진출하는 그리고 지금 나가 있는 예. 해외 점포들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차제 저희는 해외 진출 점포들에도 철저하게 지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결과가 안 좋게 나온 데는 좀 뭐 철수하는 그런 의사결정도. 철수라기보다는 예. 지금 해외 진출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일단 나가 있는 그 현지 법인이나 지점들에 대한 클리너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철수보다는 빨리 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선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리모델링. 예. 되겠군요. 그 관련된 이제 질문인데요. 사실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 그동안 좀 외형을 키우는 몸집 키우기 노력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은행 중심의 대형화. 그 대형화는 이제 덩치가 커지고 하게 되면 뭐 국제 경쟁도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라는 그런 한 측면의 주장이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나가서는 뭐 그다지 큰 경쟁력의 우위를 차지하지 못할 텐데 내수 시장의 과점력만 커져가지고 소비자 후생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또 이런 또 반론도 있었는데 그 은행 대형화, 금융기관 대형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대형화를 뭐 한마디로 옳다 그러다 이렇게 그 딱 양비론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시장의 그 성장, 그다음에 규모, 적정한 대형화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무조건 대형화는 좋고 대형화가 아닌 건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적정한 그 시장 상황에 맞춰 갖고 적정 규모의 대형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체격보다는 체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등치를 키우는 건 중요한데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도 체력이 뒷받침된 체격 증대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적정한 규모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금융지주 이제 매각 과정에서 사실 이제 우리은행에 대해서 뭐 인수 의향이 이제 없는 걸로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과 주택이 합쳐진 현재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뭐 향후 여지가 있으면 또 추가로 덩치를 키우실 계획이 좀 있으신지. 지금 현재 은행 규모는 저희가 이제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이 합쳐져 갖고 한 300조가 돼 있고 예. 저희 규모하고 이제 비슷비슷한 그 같이 경쟁하는 지주사들이 한 셋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한 4개 그룹 정도가 비슷비슷한 규모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게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작은 요인이 된다고 보고요. 예. 현재는 저희는 은행보다는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은행 부분의 M&A라든지 성장 이런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 있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바로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금융지주에서 이제 비은행 부분 그 4개 계열사하고 또 이제 2개, 그래서 6개 전체로 패키지로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폭이 넓어지셨는데 그렇게 의사결정하신 배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 제일 크게 관심이 있는 거는 우투증권하고 플러스 3 그 패키지고요. 예. 그거는 이제 플러스 3 패키지보다는 우투증권의 매력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매각 대상으로 나와 있는 그 파이낸셜하고, 예. 그 다음에 F&I 같은 경우는 각각 예. 하나는 자동차 할부금융, 하나는 이제 NPL 시장에서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예.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그 6개 회사를 다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태스크포스가 구성돼서 그 재무, 회계, 뭐
법률 자문사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아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건 우투증권 패키지입니다. 예, 뭐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시는지. 지금 기본적으로 우투증권은 웰스 매니지 분야에서 굉장히 그 탁월한 그 지위를 선점하고 있고, 예, 자산 관리. 그다음에 이제 IB 분야에서도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우투증권하고 저희 KB증권이 같이 그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KB 금융지주 내 은행하고의 은행에 이제 영업망이 한 1,200개 되기 때문에 예. 영업망을 활용한 그 웰스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IB 업무 이런 것들에서 아주 상당한 그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가장 강력한 경쟁 대상 중에 하나가 이제 NH 농협 지주인데 같은 공직 4년 후배 되시죠. 그 경쟁을 이제 큰 한판 승부를 하시는 입장이 되는데 자신 있으신지요? 뭐 최선을 다해야죠. 예. 근데 저는 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은 공직에 있을 때도 다양한 협상 경험이 있고 예. 그 경협국장 할 때도 북측하고도 직접 협상을 해봤고 외교부에 1년 가서 다자통상국장 할 때도 국가지역 차원에서 협상인 FTA 협상의 수석 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협상의 그 노하우라든지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거는 결과로 얘기하는 거지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우리 구성되어 있는 태스크포스가 중심이 돼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겁니다. 뭐 이왕 출사표를 던지셨으니까 좋은 성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은행 얘기 이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국민주택이 합병된 그 KB은행은 사실 이제 그 뿌리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개인 중심의 영업이 굉장히 리테일 영업 이제 굉장히 잘 돼 있는 은행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전에 한일 상업이 이제 합병된 은행이기 때문에 기업 금융이 굉장히 발달돼 굉장히 잘 돼 있는 또 은행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전혀 그 관심이 없으신 건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우리 인력 관리 측면에서 그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점포가 중복되는 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은행에 이제 기업 금융의 강점이 있는 건 맞지만 그 리테일 부분에서 이제 중복 점포, 중복 인력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측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은행 부분은 사실은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우리가 제일 잘하는 강점인 리테일을 확실하게 그 우위를 선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다양한 분야인 PB라든지 웰스 매니지먼트라든지 IB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경쟁 금융그룹과 마찬가지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강화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이제 비은행 부분의 강화 말씀하셨는데 뭐 정전에도 이제 ING 생명 인수하려다가 좀 되게 무산됐고 물론 이번에 만약에 우리 금융지주의 이제 비은행 부분 인수하신다면 이제 우리 아비바 생명이 이제 그 안에 패키지 안에 들어 있으니까 뭐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이제 위상이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뭐 다른 M&A를 통해서 보험 부분에 좀 예를 들어서 영역을 좀 확대하실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요? 지금 보험 부분은 지난번 이제 ING 생명 인수 문제가 일단 불발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자체 성장을 위한 다양한 성장 전략을 새로운 그 CEO가 와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예를 들어 그동안에 이제 주로 저축성 보험 위주로 쭉 포트폴리오가 돼 있던 거를 보장성 보험까지 같이 연계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그 재무 구조라든지 발전 방향을 좀 다각화하는 그런 전략들을 짜고 있고 물론 뭐 그 와중에서 M&A 기회가 있다면 M&A까지도 충분히 기회를 가지고 저희는 들여다볼 겁니다. 예. 그 공직에 계실 때 이제 국가의 큰 금융 정책을 이제 실제 입안하시고 이제 실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드린 질문인데 전체 금융 시장에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너무 우리 금융 시장은 은행이 비대화되어 있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너무 은행 중심의 시장 구조로 좀 돼 있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보험망에서도 큰 데가 있고 또 증권에 큰 데가 있는데
한국 시장은 은행이 거의 주도하는 그런 시장 구조인데 그 시장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루아침에 은행 주도의 금융 산업이 그 비은행 위주로 바뀔 수는 없을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금융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겠죠. 그 금융회사들 중에 제일 큰 형님들이 은행이니까 은행들이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이제 끌어주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고 은행과 비은행 간의 그 비중도 좀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각 지주별로도 아무리 이제 은행 포트폴리오가 좀 낮아지고 비은행 부분을 강화한다 그러지만 하루아침에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또 비은행 부분의 포트폴리오 강화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KB금융으로 좀 들어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임하셔서 시우, 떼시자의 비우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회사, 금융산업은 고객, 사회,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영위되는 산업이고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고객의 신뢰가 바탕이 됐을 때 건강한 금융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건강한 금융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우라는 거는 때시자 비우자 해서 알맞은 때, 적당한 때 알맞게 내리는 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이 꼭 필요할 때 알맞은 양으로 비를 뿌리듯이 금융 혜택을 제공해 드리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시우금융이라는 그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 그 그룹의 이미지와 관련된 기본 방향을 제시를 했고 결국 우리 KB금융그룹의 가장 큰 재산이 고객입니다. 그리고 저희 KB금융그룹의 고객들이 지금 3천만이고요. 그다음에 활동 고객만 하더라도 한 1,500만에서 600만 되고 일반 고객들의 근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뢰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적정 수익을 내고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고 또 남는 이익 중에서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게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해서 시우금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경영 철학이신 것 같은데 뒤집으면 불필요한 상품을 뭐 외형 성장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뭐 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금융시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게 이상적이지 않느냐 실적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겠느냐 뭐 이런 또 우려의 소리도 좀 있는데 기울일까요?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실적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객 니즈에 맞춘다는 게 더 적당한 적절한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신용 등급이 낮아갖고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리든지 제도권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도 안 돼갖고 사채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조달 코스트가 낮으니까 저희가 이미 그 저축은행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KB저축은행에서 착한 대출이라고 해서 대부업체 금리보다 한 연 20% 정도 낮은 한 19%에서 한 20% 정도 수준으로 대부업체 신용 등급 대상자들한테 그분들한테 빌려주는 게 한 300만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평균. 저희는 한 5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그분들한테 대출해 줌으로 해서 좀 더 그 저소득층, 저신용 등급 대출자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사실은 조달 코스트에 비해서 대출 금리가 낮다 보면 이게 하나의 이제 시험이지만 수익을 많이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KB금융그룹의 신뢰를 쌓는 하나의 이제 그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그 고객의 그 수요에 맞게 니즈에 맞게 상품을 제공함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짧은 보다는 길게 보면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고 그
적정 수익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일부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KB금융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서민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지주, 다른 은행하고 비교해서 좀 차별화되는 뭐 우리만의 장점이 있거다라고 좀 뭐 한두 가지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저희 인구의 한 과반수 이상이 예. KB의 고객이고요. 예. 3천만이고 그다음에 활동 공연만 하더라도 1,600만이고 예. 그러면 접근성, 편의성에서는 KB 국민은행이나 KB 계열사만큼 편한 데가 없다라고 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일반 서민들의 고객의 그 접근성과 편의성에 맞는 맞춤형 상품, 그 니즈에 맞는 상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갖고 저희는 수익도 올리고 고객의 신뢰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 도말할 나위 없이 이제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KB금융은행이 이제 그 중심의 한 축을 또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또 연착륙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가계부채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금융그룹 차원보다는 금융정책 차원에서 큰 그림으로 이제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 KB금융그룹 입장에서도 아까 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부분 중에 하나로 이미 KB저축은행의 착한 대출 예. 통해 갖고선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로부터 고금리로 받는 그 저신용 등급자들 그분들의 수요를 일부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많이 취급을 했는데 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LTV나 이제 DTI 예. 제도를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그걸 도입을 했었는데 미리 이제 안정장치를 준비해 갖고서는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지만 예.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 이런 거 관련해서 은행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이미 그 저희 내부에 있는 KB 경제연구소를 통해 갖고 예. 저희 은행 차원 나름대로 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뭐 조금 거꾸로 온 질문이 되실 수도 있는데, 뭐 KB금융회장의 이제 보수 수준은 사실 뭐 이제 전임자 때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사실 뭐 너무 많이 받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인데, 지금 그래서 먼저 임원들의 보수 평가 체계 개선 작업이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어떤 내용들로 좀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 금융권 CEO들의 보수 문제는 사실은 뭐 다른 산업의 CEO들 보수 문제랑도 이제 같이 봐야 될 거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지나치게 이제 많지 않냐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을 때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실적이 나쁠 때도 지나치게 좀 많이 받는 부분이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보수라는 거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부분 그다음에 타 지주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산업의 형평성 그다음에 실적에 비례하는 그 성과 반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컨설팅도 맡겨놨고 이사회 내 그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논의한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2014년 내년 이제 연간 사업계획 수립할 시기인데요. 사실 어떻게 이제 첫 연간 사업계획을 만드시는 건데 어떤 점에 좀 방점, 역점을 두고 계시는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동안에 이제 저희가 뭐 그 성장성이나 이런 거에 좀 신경 쓰다 보니까 건전성 부분, 그다음에 이자 마진. 그 개선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를 전제로 해서 수익성을 빨리 회복하는데 그 중점을 두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제일 잘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리테일을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경영 계획에 있어서 제일 그 근본이
그동안에 이제 CEO가 바뀔 때마다 다양한 그 실행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는 뭐 백가쟁명식으로 다 나왔습니다. 거기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쭉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철저하게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모으고 그 실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내년도 계획도 그런 거를 근간으로 해서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제일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님,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대출금리, 뭐 예대마진이죠. 예금의 대출금리 차이인데, 뭐 과거에 3, 4% 하던 게 지금 뭐 2%, 예, 좀 그 수익성 악화의 어떻게 보면 이제 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또 이제 대출금리 수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공익적인 요구, 뭐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정부의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쭉 그런 현상이 지금 된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보면은 이제 그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 또 뭐 손보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이 지금 적자인데도 올리지 못하는 구조. 이게 사실 이제 규제와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 접점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너무 몰아붙이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 공직에 있을 때도 규제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이라고 하죠. 건전성 규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요. 그 건전성 규제가 자칫 안 돼 있다가는 큰 이제 그 파급 효과를 발생시키니까. 근데 이제 그 금융 회사들이 처해 있는 금융 환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 성장, 그다음에 이제 규제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 규제는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지나친 규제를 통해 갖고서는 그 산업의 발전 자체가 위축되거나 그런 거는 곤란하니까 정확한 그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하여간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조금 과거에 비해서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처럼 지나치게 금리가 높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좀 힘들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성장 자체가 과거의 고도 성장 시대만큼 고성장이 안 되다 보면 금리도 그렇게 급격히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한 그 접점을 찾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워낙 위기가 이제 경제 침체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뭐 단년 이제 경영 계획을 실행하고 집행하기도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또 장기 비전이라는 거는 필요하니까 지금 KB금융그룹의 장기 비전 어떤 방향으로 좀 그려나가실 계획이신지?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취임 때도 강조했지만 일단 저희가 국내에서의 리딩 금융그룹의 위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 그것을 우선 1단계로 잡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금융그룹을 나가기 위한 기초를 튼튼히 하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과거에 이제 아시아 금융그룹의 뭐 빅10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근본하고 좀 허황된 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착실하게 그 실적을 쌓아 나가면서 저희 발전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모든 기업의 이제 좋은 성과 뒤에는 사실 좋은 기업 문화가 항상 있거든요. 그 지금 취임하셔서 그동안 또 지주 사장으로서 보신 또 쭉 지켜보셨기 때문에 KB금융의 기업 문화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뭐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의식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취임사에서도 강조했고 제 평생 좌우명 중에도 하나인데 임재선사께서 강조했던 이제 수초작주, 입처계진 어디서든지 주인의식을 가지면 바로 자기가 처한 데서 진리를 꼽힐 수 있다,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결국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직급에 있든지 간에 이게 맡은 일이 이게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했을 때 성과하고 적당히 월급 받고 위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 할 때 성과하고는 천양지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 임원들 전부 강조드리는 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전부 CEO라고 생각해다오. 부장도 소 CEO고 직원들도 소 CEO고 그러면은 본인이 달성하려고 있는 노력의 그 열정이 더 다를 것이고 그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은 그 결과가 훨씬 기대치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강조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고객들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리딩그룹 위상회복 글로벌 금융 그룹으로서의 도약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거의 평생을 이제 공직에 계시다가 대표적인 대형 금융기관의 이제 지주 회장을 지금 맡으셨는데 어떤 게 더 어려우신가요? 세상에 뭐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쉬운 일은 없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느 자리에서나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저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본인이 뜻하는 바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질문부터는 이제 그 지주 업무를 좀 벗어나서 우리 저 임영록 회장님의 이제 잘 알려진 개인 스토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이제 성장해 오시고 뭐 공부하시고 이제 그런 좀 지금 이제 보면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던데요.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50년대, 60년대를 살았던 예. 세대들이 다들 그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보통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더 심했다는 거였고,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났는데 예. 아주 어린 시절에는 편했죠. 저희 아버님이 그 시골 중고등학교에 이제 교감 선생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제한된 월급이지만 아주 다복하게 살았는데 아버님이 이제 본인 전공이 광산학이셨어요. 예. 그 학교 선생님으로 계속 계시는 게 이제 그 양에 안 치셨든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광산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 퇴직금 얼마 안 되는 거를 들고 서울로 올라오셔갖고 예. 광산 사업을 하려면 이게 미천이 많아야 되는데 예. 딱 2년 만에 완전 빈털터리가 됐죠. 그래갖고 이제 전 가족들이 뭐 연고 찾아갖고 이제 아버님, 어머님은 애들 저 밑에 동생들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셨고 저는 그래도 맞으니까 그때 이제 아버님이 무슨 생각이시니 너는 맞으니까 무슨 고생을 하든지 서울에 남아 있어야 된다 해갖고 친척집에 맡겨놨는데 친척집에 뭐 생활비 하나도 안 보태주고 맡겼으니까 완전히 눈치꾸러기였었죠. 예. 근데 그 집도 한 2년 만에 사업하시던 게 이제 인쇄소를 하셨는데 불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자도 혹덩어리였는데 예. 그 불이 났으니까 핑계 끼면 이제 나가라 그랬고 그래서 나와서 그때는 전혀 그 친척도 아닌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좀 아는 분네 집에 더부살이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좀 예.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도 뭐 아무 생활비를 보탠 게 아니니까 예. 6학년 때까지 눈칫밥을 먹었죠. 예. 다행히 이제 중학교를 그래도 꽤 명문으로 들어가서 예. 그 들어갈 때 초등학교 후배들이 이렇게 모금을 해줬어요. 이렇게 장한 선배인데 예.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때 어느 신문에 그게 이제 이게 기사로 좀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는 그 우리 동기들이 남학생 여학생하고 한 서너 명이 그 후배들이 모은 성금으로 예. 등록금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도움을 받았고요. 예. 근데 신문에 난 걸 보고 월남 파병됐던 그 군인 아저씨가 전투수장 중에 일부를 요 장학금으로 요 학생한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예. 사진에 난 이제 저를 보고 저를 지명해서 무슨 인연인지 모르지만 예.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다음에 뭐 펜팔식으로 이렇게 왕래하면서 예. 그분이 몇 번 또 도움도 주신 적이 있고 예. 그다음에 중학교 때는 뭐 여기저기 이제 많이 또 돌아다녔어요. 뭐 이 집 저 집 있을 때들이 이제 이렇게 일정치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제대로 기억이 하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천에서 국철 타고서는 통학한 적이 한 1년 있고 2학년 때 그때는 지하철 전철처럼 이제 그 시간이 운행 시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늦으면은 서울역에서 그 지각 확인서를 찍어준다고 연차. 그러면 이제 자기 개인 과실로 해서 지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다 그 서울역에서 확인해주는 연착 증명서를 갖다 내면 지각 처리를 안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갖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또 뭐 아름아름으로 했고 중학교 1학년짜리하고 그다음에 여학생들 그 밑에 한 초등학교 애들 두 부모님들이 사업하는 집인데 아침에 일찍 나갔다 저녁 늦게 들어. 그 집에 이제 입주 뭐 아르바이트 겸 애들 감독하는 책임자로 해갖고 그때는 그래도 학교하고 좀 가까워서 학교 다니는 데는 편했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온 가족들이 좀 모아서 살아보자 해갖고 지금은 이제 그 고층 아파트들이 지어졌는데 봉천동 그 달동네에 거기 무허가 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도 이제 돈으로 거래가 되니까 그거는 그 대장에 나오는 등기부에 있는 집들은 아닌데 거기를 어떻게 장만해갖고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제 모였었고 거기서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달동네에서 다녔죠. 근데 이제 다행히 뭐 대학 다닐 때는 관악 캠퍼스 그쪽은 좀 가까우니까 학교 다니기 좀 편했고 대학교 3학년 때 고시 준비할 때도 그 달동네에서 어디 고시원이나 뭐 절에 가서 공부할 형편들은 아니니까 그 달동네가 이제 뭐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동네에서 맨날 뭐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 삶이 고달픈 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고시 공부할 때는 그 밤낮을 뒤집어서 공부했죠. 아, 조용한 밤에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낮에는 시끄러워서 안 되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든지 아니면 돌아와서는 이동이 힘들고 시간도 아깝고 그러면 오후 저녁 때 일어나갖고 꼴딱 밤새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공부해갖고 그랬었죠. 예, 지금 뭐 간략하게 긴 세월을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뭐 얼마나 어려운 세월이셨겠습니까? 근데 그 자칫 뭐 또 탈선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여건과 환경이었는데 그렇게 꾸준히 미래를 준비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는 힘은 어떤 생각에서 나오셨을까요? 자기에 대한 믿음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최선을 다해서 달성하겠다는 의지죠. 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혼자 시험 준비할 때도 제가 이제 대학이 사범대 국어교육과잖아요. 거기서 고시 준비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과목을 뭐 청강 몇 번 해봤더니 상대 가서 청강을 좀 했더니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 시간에 책을 보는 게 빠르겠더라고요. 수업 진도를 따라가려면 아주 압축해갖고서는 그 공부를 할 거랑 다르니까. 그리고 강의를 들어보고 책을 읽어보니까 그냥 건전한 상식에서 접근하면 이해는 될 것 같고. 그래서 혼자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나중에 내가 만약에 고시를 붙는다면 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고시 합격기는 좀 친절하게 써줘야 되겠구나. 네, 쓰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저 잡지에서 합격기 의뢰가 왔을 때 완전히 독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런 겁니다. 그 각 과목별로 회독수에 구애받지 말아라. 자기 독서 태도가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정독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속독하는 속독하는 분들은 7, 8번 읽어야 되지만 정독하는 분들은 저 경우에는 정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으로 이해하면서 읽어야지만 1회독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는 그때 한 2회독 정도 하고 시험 패스할 때까지.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각자 특성이 있으니까 어떤 회독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제가 사범대를 나오고 간절히 재경부를 가고 싶어갖고 재무부로 갔어요. 재무부 가서도 사실은 이제국에서 근무하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이제국이 안 보내주니까 처음에 세제국으로 갔단 말이죠.
군대 이제 장교 제대하고 나서 뭐 좋은 인연이 돼갖고 이제 이제국 갔는데 이제국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상대나 이제 법대 나오신 분들이 뭐 더 좋은 아무래도 주류죠. 주류가 되니까 이제 또 좋은 보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저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위치든지 그게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저한테 여러 가지 운도 따랐을 겁니다. 주변에 이제 저를 이끌어 주신 분들도 있고 또 제 스스로 어떤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닮고 싶고 노력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항상 그 후배들이나 이제 주변에다 얘기하는 게 목표는 가능한 한 좀 높게 잡고 그 목표라는 게 높다라는 게 허황되고 무리한 목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희 이제 경영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 계획도 사실은 지나치게 높으면 달성을 안 해요. 그렇지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중에서는 조금은 목표를 높게 잡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성과도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인생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만약에 제가 사범대 들어가서 이게 주어진 여건이다 해갖고선 가장 편하게 가는 방법은 그냥 사범대 나와서 교생 실습 다 마치고 교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동기들 중에서 또 교직으로 간 분들도 있고 대학의 교수로 남으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계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방송계나 저희 이제 같은 과의 후배분들 중에 언론계 기자가 되신 분이나 뭐 방송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느 분야든지 어느 대학에서 어느 전공이라고 해서 그 전공에서 갈 수 있는 어떤 정형화된 길로만 미래를 정하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그 과를 나오신 어떤 대학에 그분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도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게 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앞으로도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우리 KB금융그룹의 리딩그룹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하면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죠.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학 졸업해도 일자리를 번듯한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분들에게 본인의 경험에 비춰서 지금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좀 희망의 메시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실이 어렵더라도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예, 아주 핵심적인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길게 봐서 또 회장님의 개인의 꿈, 뭐 인생의 목표 또 있으실 텐데 뭐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저는 우선은 지금 KB금융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KB금융그룹이 리딩그룹의 위상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고 글로벌 그룹으로 비상하는 그 목표를 향해 갖고 최선을 다하겠고요. 앞으로 우리 KB금융그룹이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제 온 힘을 쏟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임 회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고객의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KB금융그룹이 앞으로 고객이 믿고 맡기는 재산을 믿고 맡기는 금융기관이 되고 또 말씀 그대로 시우 금융기관 때 맞춰서 알맞은 비를 내려주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성장해 가기를 응원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